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언론 크게 놀라 바이든 퇴진 요구 시작. 2. 영국이 한국에 함정을 맡긴 이유. 3. 한국산 전기차에 절대 보조금 주지 말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칩 사동맹 등으로 한국을 초청하고 있지만 이는 겉보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과거 일본을 무너뜨린 것처럼 한국을 무너뜨리고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를 넘어서려 하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최근 미국의 태도는 과거 일본을 견제하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바이든은 전기차를 시작으로 반도체,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반도체 산업에서 밀어내고 미국 기업이 성장하는 사이에 틈을 대만과 일본을 이용해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도도 하기 전에 천벌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대만과 일본의 연일 지진과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덮쳤고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 한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세계 무대에 미국이 돌아왔다 고 외치며 트럼프 정부 정책과 단절을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대외 경제 정책을 뜯어보면 트럼프 못지않게 짙은 보호주의 색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연방정부가 공공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미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인프라 법안에는 신규 연방 인프라 건설 사업에 쓰이는 모든 철강은 미국에서 조달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민간 소비 시장에까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한 전문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기술, 한국의 제조력으로 궁합을 맞춰온 한미 경제가 어느 시점에는 사모보완적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톰삼점책이 잠기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바이든의 발표 때마다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3조 투자를 약속했지만 보조금에서 제외됐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중국 공장을 모두 철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G7 점삼회의에서 언급한 백신허브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첨단 산업의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대만과 일본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계획입니다. 먼저 미국은 일본과 이 나노 반도체 생산을 약속했고 대만은 일본의 지원금을 받고 TSMC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계획이 시작도 전에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대만과 일본이 지진과 태풍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14호 태풍 난마돌 위 영향에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현지 공장 3곳이 가동을 중단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19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난마돌의 접근으로 인해 규슈 지역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쇄될 3개의 공장은 주력 브랜드인 렉서스를 생산하는 미야타 공장,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엔진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카리타 공장, 토니타 타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오구라 공장, 기타 큐슈시 후쿠오카현입니다. 아울러 일본 주요 통신사인 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5. 라쿠텐 모바일 등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규슈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정된 반미 일정을 20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난마돌이 수십 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별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은 한동안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만은 사흘 연속 이어진 지진의 인프라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은 19일 오전 10시 7분경 대만 화롄 남서쪽으로 66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발생 깊이는 13km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주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최근 대만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감진에 따른 여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만 기상당국 발표에 따르면 대만 남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밤부터 규모 6.023의 감진이 이어지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 41분 현지 시간 첫 지진 발생 이후 18일 오전까지 여진만 60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 기상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 17일 대만 타이둥현에서는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고, 18일에는 규모 6.9 지진으로 열차가 탈선하고 편의점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산속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에서는 3월에도 지진이 있었고, 잠시 TSMC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 중단됐습니다. TSMC는 지진 발생 후 대부분 반도체 공장 탭이 자동 중단됐고 일부 직원이 대피했다고 밝혔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잠깐이라도 멈추면 라인에 투입된 웨이퍼와 소재를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TSMC 공장이 점전으로 6시간 가동 중단됐을 때 약 3만 개 웨이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금액은 10억대만 달러, 약 400억 원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웨이퍼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미국의 산업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TSMC는 모든 스마트폰, 랩탑,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합니다.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 미국 회사들이 거의 모든 제조를 대만에 맡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만 반도체 생산 능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기술 산업은 순식간에 멈출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바이든은 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 판매로 인해 대만 점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군사 개입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정책에 전혀 변화는 없다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의도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가 지난번보다 선명하다며 중국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바이든은 중국을 향해 다른 강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7월 통화 때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해외 투자가 차단될 것이라며 마음을 달리 먹으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위기 상황에 대만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서진 둥지라는 이름의 전략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의 반도체 인프라를 파괴하고 인력은 모두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여주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전략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줄어들자 중국을 자극하면서 대만 침공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한국 죽이기 전략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7일 바이든 정부에서 내세운 2,7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성과이지만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8월 초 서명한 반도체 지원 법안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투자에 700억 달러, 약 97조 원 규모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 투자에는 2천억 달러, 약 277조 원에 이르는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두고 의문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지원 법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효과를 내는데 그칠 수 있다며 지원 규모가 업계 판도를 바꿔내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반도체 기업들의 현지 생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에 벌이던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설 투자 총액의 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가동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진행할 시설 투자 계획에 미국 정부의 지원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이나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과 사업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지원금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의 행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공장과 관련한 비판이 주를 이루지만 반도체나 바이오 산업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매체 AJC은 14일 조지아주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만들려는 현대차의 계획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IRA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복잡해졌다며 이 법안으로 인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현대차, 기아 등 기업의 판매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현재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전기차 공장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으로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라 가브리엘 현대차 미국 법인 대변인 선명을 통해 현 법안이 미국인들의 전기차 접근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이동섬으로의 전환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투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지아주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55억 달러, 7조 6,700억 원을 투자해 짓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문을 열면 현지에서 8,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건설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공장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차가 주목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결점에 반발한다면 바이든의 시도는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이 지진과 태풍으로 역대급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과 미국이 한국 죽이기에 나섰지만 하늘이 이를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대만과 일본의 천재지변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함은 한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 건조에 있어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전 세계에서 딱 하나 함정 건조에 있어 이례적일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한국가의 기함을 대신 건조해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함정 건조에서조차 세계의 정상에 모를 수 있었는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설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사군도를 두고 오랜 시간 명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함정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아예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한 호위함을 해군의 기함으로 세워버렸는데요. 다름 아닌 푸미폰 아두냐대급 호위함입니다. 푸미폰 아두냐대함은 전장 122.5m, 전폭 14.4m, 만재 배수량은 3,700톤무로 절대 큰 크기는 아니지만 태국 해군이 보유한 해상 전력 중 가장 비싼 군함이자 무늬만 항공모함인 차크리 나루에벳을 제외하면 가장 거대한 함정입니다. 게다가 크기는 작마도 화력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무장으로는 오토멜라라 76mm 슈퍼 레피드 한포일 문과 MK.41VLS 8셀, MK.141 이면잠 하푼 경사발사대 2기에 RGM, AGM-84L 하푼 미사일을 총 8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70B 시호크까지 1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태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름을 단 기함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없는 화력입니다. 실제로 푸미폰 아두냐대함은 동남아시아 소속 국가들의 다른 어떤 함정과 비교해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푸미폰 마두냐대함을 어떻게든 자국에서 건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태국에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영국 등 수많은 나라에 함정을 수출해 왔습니다. 특히 타이드 스프링함은 영국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조선소가 만인 외국의 조선소에 수주한 군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화제를 몰았습니다. 타이드 스프링함은 지난 2012년 명국이 추진한 8억 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프로젝트 마스 4척 중 1호함인데요. 전장 200m, 전폭 28.6m, 전고 10m 매 배수량은 39,000톤이 넘는 초대형 군수지원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7km의 항속 거리는 무려 33,700km에 달하는데요. 이 멈청난 크기에 기반해 CH-47 치누크까지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과 극지방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직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면국을 대표하는 군수지원함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전투함과 군시지원함을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에서 25전쟁 당시 우리에게 버젓한 군함 하나 없을 때 순양함과 전함을 건조했던 나라들이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남다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미 해군이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을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몇 없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DC 모터는 발전기에서 전압을 몰리는 데 필요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자권선미라 하는 별도의 권선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초전도체를 사용한 PM 모터는 DC 모터와 달리 자기장 생성을 위한 계자권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몇만 볼트의 전기를 승합변전소, 송전선로, 감압변전소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곧바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덕분에 PM 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유도 모터보다 높은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음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PM 모터는 함정을 포함한 모든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복합 추진체계, 즉 하이브리드 엔진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수함이 발달한 현대 해상전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히 함정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특급과 우리 해군의 FFG2 대구급 호위함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 3,600톤매 KMK.45 5인치 한포, KVLS-16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대급 호위함인데요. 하지만 역시 대구급 호위함의 가장 큰 특징은 CODLOG 추진체계입니다. CODLOG 추진체계는 디젤 엔진 및 추진축과 바로 이어지지 않고 발전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덕에 저속 항해 중에는 디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추진력을 얻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에 의한 기계 구동 추진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급 호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틀릴 정도로 굉장히 점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각광받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저소음 때문입니다. 현대 해전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단연 잠수함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해상 길목에 매복해 있거나 은밀히 접근하는 잠수함이야말로 현대 함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작은 소음은 적 잠수함의 소나로부터 탐지당할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진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건 쉽게 말해 연비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군함은 작전 지속성과 작전 반경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번 보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연료와 더 많은 추가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 민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복합 추진 체계에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전기 추진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면비 개선은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미래 무기체계의 엄청난 요구 전력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진체계가 결정되면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엔진과 발전기는 LM2500 플러스 G4 가스터빈 엔진 2기와 20V4000MO3B 디젤 발전기 3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2기의 엔진과 3기의 발전기가 뿜어내는 KDDX의 힘은 무려 94,000마력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의 IPS 추진체계가 최종 결정된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미 독자 개발한 6메가와트급 PM 모터를 20메가와트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20메가와트급이면 KDDX 구축함에 탑재될 디젤 발전기 1기보다
무려 7배가량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PM 모터는 차세대 군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잠수함에서도 추가 정민 활용이 가능한데요. 가뜩이나 동급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고출력 PM 모터가 장착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함정이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조차 조선업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해양 기술력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수상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야기가 끝난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마크롱이 속한 여당이 법안까지 만들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에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에 독일, 스페인 등 다른 유럽국들은 프랑스를 향해 미쳤어? 프랑스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라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수십 분 동안 둘은 비공개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이야기를 나눈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오직 유럽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의 오른팔로 불리는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기업들에 가는데 아시아 공장에 프랑스 납세자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렇게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위 독일도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한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 전역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도 프랑스 명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겨 사람들이 프랑스 명품을 덜 사게 해야 한다. 바이든을 만난 직후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수상하다. 혹시나 통과되면 유럽산 명품에 보복관세 해야 합니다. 명품 소비는 내수에 거의 도움되지도 않으니 관세로라도 규제하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녹색산업법안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바이든의 IRA와 똑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25에서 40%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비자가 순수 전기차를 살 때 5,000에서 7,000 유로, 726만 물결표 1,017만 원, 를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 누적으로 50만 8,422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 120만 2,823대, 위 4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10대 중 4대 이상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량은 2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야당이 이 황당한 법안을 갑자기 낸 것입니다. 프랑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이 프랑스의 최우방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최우선 순위인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남부 이탈리아 광장에 모인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통은 사퇴하라, 마크롱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센 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연금 개혁 법안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던 마크롱. 외교까지 이렇게 망쳐버리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을 차별하는 마크롱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품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다른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고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바로 루이비통과 펜디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VMH,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 로레알, 세 번째는 많은 여성들의 꿈의 가방 버킨백을 만드는 에르메스, 네 번째가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프랑스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경제 전체가 명품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불안하여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석유를 위해 최첨단 기술 보유국 1위인 한국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한국과 배터리, 자동차, IT 신산업 및 원전 분야에서 손을 잡고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사실상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미래 기술들을 프랑스가 전수받는 시기였는데요. 이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뒤통수로 한국이 이 기술 이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며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마뉘엘 마크동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라며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를 겨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크게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반격이 너무나 강력해 프랑스 국민들의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프랑스와의 원전 기술 동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이 거의 사라져버리자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전기 부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을 70%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만큼 프랑스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국가 핵심 미래 기술로 여겨왔습니다. 한 번 연료를 넣으면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프랑스의 최대 국가 산업으로 꼽아 한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세계 최고인데요. 프랑스는 당장 내년부터 이 한국의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가의 황제라 불리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겸 CEO가 곧 한국을 방문해 초대형 투자 사업을 협의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JP 모건 회장이 바이든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순간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려는 곳은 지구상에 오직 프랑스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혼자 외톨이가 되는 셈인데요.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하는 다이먼 회장은 국내 일부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 한국 경제 및 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자산 3조 7천억 달러, 예금 2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1799년 투자은행인 JP모건으로 출발해 2000년 상업은행인 체이스 맨해튼과 합병한 뒤 JP모건 체이스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베어 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등 주요 부실 금융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후 자산과 예금 규모 등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파, 나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JP모건을 이끄는 다이먼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월가의 황제로 통하며 15년 넘게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터프츠대 졸업 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를 거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그룹 등에서 일한 그는 2000년 미국 5위 은행인 뱅크원 CEO, 최고 경영자로 선임돼 2004년 JP모건 체이스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2006년 말 JP모건 회장에 오른 다이먼은 월가의 감원 피바람이 불던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아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최근 다이먼 회장은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사태 후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수습하는 소방수로 활약했는데 이달 1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FRB 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은행발 위기를 진화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SVB 파산을 전후로 다이먼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그의 의상을 세계 금융시장에 재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